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채용신, 식민지 농촌의 여왕 채용신 편입니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곰보 컴플렉스를 딛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고생 채용신, 1909년에 태어나서 1935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다. 시원한 윤곽의 얼굴 형태나 다소 오똑한 코, 그리고 상대를 빨아들일 듯한 검은 눈망울 등은 전통적인 조선 미녀였지만 심하게 붉은 마마 자국은 이런 모든 장점들을 곰보라는 한마디 비호로 덮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공부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온산에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의 고향 한경남도 도공군 현면 두남리는 동해의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인데 일찍부터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의 공부에 대해서도 간대한 편이었던 것이 용신에겐 다행이었다. 10살 되던 해 1918년 봄에 두남 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던 그는 2년 후에 온산에 있는 루시 여자 보통학교로 전학했다. 선교사 루시 컨닝 김의 이름을 딴 루시 여자 보통학교는 여자 고등학교까지 있었는데 당시 이와 배와 등의 어깨를 겨눌 정도로 이름 있는 기독교계 학교였기 때문이다. 채영씨는 집에서 학교까지 심리길을 통학했는데 이 무렵 집안이 어려워 매일같이 정신을 굶어야 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씨는 1924년 이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같은 해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루시 여고에서 20년 동안 재직한 전희균 목사가 성서 과목에서 매번 만점을 받은 유일한 제자라고 기여할 정도로 그는 공부에 매달렸다. 이처럼 공부를 통해 잠시 자신이 공부라는 사실을 잊었으나 결혼 문제를 고민해야 할 여고 시절이 되자 이 문제가 다시 전면에 떠올랐다. 물론 백마를 탄 멋진 남성에게 여왕 대접을 받고 싶은 꿈이 그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용신은 고민 끝에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대신 식민지 조선의 농촌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조선의 모든 민중들의 여왕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여왕은 권력이 아니라 다함 없는 봉사와 희생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였다. 하나님이 자신을 농촌운동의 도구로 쓰기 위해 마마를 준 것이라고 믿게 되자 비로소 마마 컴플렉스도 사라졌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같은 교회 청년 김학준이 청혼에 온 것이다. 용신이 거절하자 김학준은 자신도 농촌운동에 일생을 걸겠다며 매달렸다. 한 남자가 자신의 이상에 따라 농촌운동에 일생을 거는 반려자가 되겠다는데 끝내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마음을 받고 그와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러나 뜻밖의 암초가 있었다. 김학준의 집안이 상민이기 때문에 뼈대 있는 용신의 집안과 결혼할 수 없다는 큰아버지의 반대였다. 그 아버지의 관심이 강했던 당시에 큰아버지의 결정은 집안의 가법이나 마찬가지였다. 용신은 큰아버지를 찾아가 결혼을 단념했던 자신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경과를 설명했다. 용신의 심지가 남다르게 굳음을 알고 있는 큰아버지는 약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용신은 17살 때 김학준과 약혼했으나 결혼은 뒤로 미뤄졌다. 1939년에 채용신 소전을 쓴 유달령은 그 이유를 두 사람이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여 농촌 지도자로서 상당한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실제로 농촌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는 혼례식을 보러 하자는 용신 양의 주장이 분명하고 강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둘은 농촌운동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갖추게 될 10년 후에 결혼하기로 합의하고 김학준은 그 준비 일환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두 번째 이야기, 첫 농촌운동의 실패를 극복하고라는 얘기입니다. 1928년 용신이 누시 여고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기 직전 쓴 글은 조선 여성의 현상과 과제인 동시에 그 스스로에게 바치는 다짐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 앞의 길이 평탄하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이다. 그것은 이 사회는 부족한 점과 결합된 곳이 많은 까닭이다. 이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며 또 누구를 찾는가? 사회는 새 교육을 받은 새 일꾼을 요구한다. 더욱이 현대 중등 교육을 받고 나오는 여성을 가장 요구하는 줄 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과거를 돌아보며 남성들이 다소의 노력과 활동이 있었으나 이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남성들의 노력과 활동이 부족한 때문만이 아니다. 원래 사회는 남녀 양성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조선 여성들은 5천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사회의 대세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개성조차 망각하고 말았다. 이로보아 남녀 양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가 남성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원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최용신의 여성과는 억압에 대한 반사적인 투쟁이 아니라 남녀가 각각 합당한 역할을 할 때 사회가 발전한다는 사후 보완론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시각 속에 최용신은 교육받은 여성의 역할이 농촌운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그 활동의 첫 계단은 무엇보다도 농촌 여성의 지도라고 믿는다. 나는 농촌에서 자라난 고로 현 농촌의 상황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절실히 느끼는 바는 농촌의 발전도 구경은 여성의 분토에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교육받은 여성들이 북대기, 집, 풀뭉치 쌓인 농촌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이가 드문 것은 사실인 동시에 크게 유감이다. 중등 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꿔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명 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누시여고를 졸업한 용신은 원래 간호원 양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오빠가 반대했다. 조선시대에는 은여가 기생과 같은 천력으로서 때로는 기생의 역할도 했던 옛 관습 때문에 간호사가 되는 것을 꺼리던 유풍이 남아있었다. 그는 전익인 목사의 공고에 따라 1929년 여자 협성신학교 현 감리교 신학대에 들어갔다. 용신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농촌운동에 나섬으로써 요고 졸업 직전에 쓴 자신의 주장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황해도 수안군 청곡면 용현리를 첫 농촌운동의 현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교우 김노득과 함께 떠난 첫 농촌운동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농촌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다가간 두 여대생을 농민들은 화제거리로만 받아들였다. 특히 농민들에게 용신은 희귀한 곤보 신여성일 뿐이었다. 전 농촌운동을 통해 용신은 자신이 얼마나 관념적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절감했다. 최용신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나 김노득은 달랐다. 그는 끝까지 용현리에 남아서 조선 농촌의 무지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싸웠다. 유달리한 용현리에 남은 노득양은 조소와 비판과 비판 속에 꾸준한 활동을 계속하여 기어이 그 지방의 리더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최용신은 실패한 반면 김노득은 성공했던 것이다. 자신의 실패와 노득의 성공은 최용신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선 농촌의 구체적 현실을 무시한 관념적인 접근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그는 이듬해 다시 농촌 운동에 나섰다. 경북 포항의 옥마동이 그 현장이었다. 그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용현리의 실패 경험은 옥마동의 활동을 성공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운명의 샘골. 용신은 졸업 1년을 남기고 협성여자 신학교의 문을 나섰다. 일본 유학 중인 약혼자와 자신의 학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샘골 현 안산시 번호동에 있었다. 수원 구역의 선교사 밀러가 수원 부근 농촌 순회 중에 샘골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고 강사를 보내 아동들을 가르쳐 보았더니 예성외로 호응이 좋았다.
순회 강습만으로는 생골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들은 여자 기독 청년회 YWCA에서는 현지 시차로 이 사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파견 교사를 모집했다. 이를 본 채용 씨는 학교를 중퇴하고 서슴없이 자원했던 것이다. 생골과 채용신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채용신이 활동했던 1930년대 이 지역을 방문했던 유달령의 기행문이 남아있다. 경부선 수원역에서 수인선, 수원과 인천에 몸을 싣고 인천 쪽으로 50리쯤 달리면은 1리라는 시골의 총 정거장에 내리게 된다. 여기서 철로를 끼고 다시 수원 쪽으로 5리쯤 걸어오면 조그만 동네 아래 20호가 델강 말락한 작은 마을이 가난한 마을의 표본처럼 놓여있다. 여기가 문제의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사리 생골이다. 지금은 신흥도시 안산시에 편입되어 있다. 이 마을의 뒷동산에 올라서면 앞으로 바닷물 드나드는 포구가 멀찍이 바라보이고 주변의 붉은 산들이 눈에 띄기도 하나 제법 울창한 송림들이 곳곳에 푸르러 우리를 즐겁게 한다. 이 마을 근처에 구롱동, 각골, 이동, 오목동, 뒷골 등의 자그만큼씩한 마을들이 둘러있다. 그러나 생골은 이 마을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난한 마을인 것이다. 채영씨는 23살 때인 1931년 10월 생골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직후 나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태고연한 이 마을이 밝혀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다음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협력을 부탁했다. 첫 반응은 용현이처럼 얼굴이 얽은 신여성에 대한 냉소이거나 호기심이었다. 농촌들은 내가 낙지 세상에 태어남 이후에 해온 것이 농사뿐이라거나 우리 조상전부터 그렇게 안 했어도 지금까지 살아왔어. 다 까닭이 있는 것이지 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나중에는 그를 도와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염석조의 후일담이 도착 직후의 반응을 잘 묘사해준다. 어떤 날 얼굴이 얽은 신현저 여성 하나가 부인 몇 사람과 같이 찾아와서 자기는 지금 생골에 있으면서 이 지방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바쳐보고자 하니 잘 지도 협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회의 풍파를 많이 겪어 쓴맛 단맛을 다 보아서 무엇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을 한 참인데 더구나 세상을 모르는 젊은 여자 하나쯤에게 무슨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저 내 지방에 와서 일한다는 사람이라니 대접상 어련무더니 해 보내겠습니다마는 실상 내 마음속으로는 날고 기는 놈들도 농촌에 와서 실적을 못 내는 이 시절에 너 같은 계집애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러느냐 하는 경멸을 던졌어요. 용신은 이미 황해도 수안에서 이런 반응을 경험한 바였기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농촌 사람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만이 이런 냉소와 호기심을 호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용신은 농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학교였다. 그러나 건물이 없었다. 그는 교회 건물을 빌리기로 했다. 생골에 도착한 직후인 그해 10월 11일 용신은 교회를 빌려 학교를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받았다. 처음 주민들은 학벌 높은 곤보 신여생에게 대한 호기심으로 학교에 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진실은 받아들여졌다. 그는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상에 필요한 한글, 산수, 재봉, 수예, 가사, 성서 등으로 커리큘럼을 짰는데 이것이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의 세 부로 조직해 아침부터 밤까지 가르쳤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학교를 세우다. 채영씨는 이 학교를 정식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국에 학습소 창설 인가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가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일제는 채영신을 위험한 인물로 분류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발이 닳도록 쫓아다닌 뒤인 1932년 5월에야 강습소 인가가 나왔다.
그러나 건물을 지을 여력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와 능력을 통일적으로 모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최용신이 고안한 것이 1932년 8월 한가위의 학예회였다. 어린이들의 독창, 합창, 춤, 연극 등이 마을 주민들을 경의 세계로 인도했다. 학예의 마지막에 최용신은 여러분의 자녀들인 이 어린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 놓아도 조금도 손색 없는 아이들입니다. 다만 가르치지 못해서 흙속에 묻힌 옥처럼 광채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면서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학교 건축에 나설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이날 밤 천곡, 샘골, 학원 건축 발기회를 조직했다. 강치영, 홍승득 등의 마을 유지들과 샘골 부인 저축회원 그리고 학부형 몇 사람이 발기인으로 선출되었다. 마을의 부인들은 그간 저축한 돈 300원을 모두 기부하기도 했다. 이는 몇 년 동안이나 애써 모은 돈으로 쌀 30가마 값에 가까운 큰 돈이었다. 그래서 최용신은 150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었다. 건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자금은 300원 정도가 전부였다. 용신은 부족한 자금은 자신의 노동으로 때우기로 결정했다. 아이들과 매일같이 돌과 나무들을 이어 날랐다. 새벽부터 근처에 벌목하는 산에서 나무와 돌을 주워 나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새벽과 밤중의 자투리 시간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노력 끝에 1933년 1월 15일 낙성식을 갖게 되었으나 총 공사비가 656원 89전 중 쌀 20가마에 해당되는 206원 89전이 적자였다. 그는 이런 적재에 낙심하기보다는 낙성식을 아동들의 학예회를 겸한 잔치로 치렀다. 작년에 학예에 감동했던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이때 거친 모금액이 217원 50전이었는데 정확하게 빚과 잔치 비용을 빼면 딱 떨어지는 숫자에서 모금한 사람들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교사까지 완성한 강습소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재학생 수는 11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일제의 방해가 시작되었다. 경찰관 주재소에서 최용신을 호출하더니 여러 가지로 그를 힐난했다. 군청에서도 시학이 간섭하더니 급기야 강습소의 설비 불충분을 핑계로 60명 이상 재학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일제당국은 최용신의 활동을 당시 조선일보가 전개하던 기양 남녀 학생 문자 보급 운동이나 동아일보가 전개하던 분화로드 민중 속으로 운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제동을 건 것이었다. 결국 용신은 50명의 학생들을 눈물 속에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용신은 이 학생들을 버리지 않았다. 오전반과 오후반을 끝내고 나면은 가정 순회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다시 밤에서는 야학을 인도했다. 야학이 끝나면 심리 떨어진 야몽리까지 산길과 롱길을 걸어가서 다시 공부를 가르쳤다. 야몽리 일까지 끝내고 상간 숙소로 돌아오면 닭이 첫 회를 알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생골학교는 방학도 없었으므로 그는 1년 12달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 이런 혼신은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유달령이 최용신 소전에서 표현한 그대로 그는 생골의 둘도 없는 종요 또 둘도 없는 여왕이 되어갔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도일과 와병. 이 와중에 일본에서 약혼자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파혼도 생각했으나 자신이 일본으로 가 약혼자의 마음을 잡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순전히 약혼자 문제 때문에 도의를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본에 가서 조선 농촌의 발전에 꼭 필요한 학문을 공부하기로 했다. 동네 노인들은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선생인데 공부는 또 무슨 공부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용신에게는 남모를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도를 축하해 주었다. 최용신은 1934년 3월 친구 한 사람을 불러 뒷일을 부탁하고 생골을 떠나 일본 고베로 향했다.
최영신의 설득을 받은 약혼자 김학주는 곧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했다. 김학주는 속히 결혼하자고 졸랐으나 그는 조금만 더 참자고 설득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일본에 온 것은 아니었다. 최영신은 고베 여자 신학교 사회 사업가에 들어갔다. 신학교가 아닌 사회 사업가에 들어간 것은 기욱 후 농촌 운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조선 농촌을 선진국 농촌처럼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학업을 마칠 수가 없었다. 도일 석 달 만에 각기병에 걸려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른 병까지 합병되어 증상이 악화되었다. 고국에서의 영양실조와 중노동 그리고 과로가 원인이었다. 용신은 반년 만인 1934년 9월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향 원산에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후 생골로 돌아갈 결심이었으나 생골 사람들은 들어 누워 있어도 좋으니 생골로 오라며 모셔갔다. 그가 떠난 뒤 생골은 큰 혼란을 겪었다. 새로운 교사들이 메꾸기에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것이다. 생골은 그가 도착하자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1939년 생골을 찾은 유달룡에게 한 농부는 이렇게 회고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최 선생은 원래 병원이 중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셨건만 동네는 선생이 오시던 날부터 선생이 일하던 그때와 다름없이 제 자리를 잡게 되고 마을에는 불안이 맑게 개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어갔어요. 그거야말로 암만 생각해 보아도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약간 차도가 생기자 용신은 붓기가 빠지지 않은 다리를 이끌고 다시 활동에 나섰다. 오전반, 오후반 약을 마친 후 심리가 넘는 야목리까지 가는 강행군이 다시 일상이 되었다. 사심리가 놓은 수원까지 걸어서 왕복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악재가 터졌다. 그간 후원하던 YWCA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통첩을 내온 것이다. 그러자 그는 1934년 10월 여론이라는 여성 잡지에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비통한 울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불쌍한 어린이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강습소가 폐쇄된다는 원통한 울음이었습니다. 사업과의 열성도 경제도 제한이 있어 이제부터는 후원의 손을 끊는다는 소식이 들리며 우리들은 낭망의 눈물, 비통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배움에 굶주린 우리 농촌 어린이들은 장차 어디로 가며 가르쳐주고 싶은 우리 마음을 어디에 호소하오리까? 조선의 부흥에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다 하지만은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 못한 우리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뜻있는 이여 우리 농촌의 아들과 딸이 눈물로 씻어주소서. 그러나 그의 이런 애절한 호소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는 실망 속에서도 오전반부터 야목리에서 계속되는 행군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번 병석에 눕자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1935년 정초에 중태에 빠지고 말았다. 수원도립병원으로 급히 후송된 그의 병은 창자가 창자 속으로 뒤집혀 들어가는 장중첩증이었다. 그가 입원하자 수원으로 가는 길은 문병호는 생골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수원 사람들에게 화제가 될 정도였다. 그는 장을 끊어내고 있는 수술을 2차례나 받았으나 2번 다 경과가 좋지 못했다. 죽음을 감지한 그는 유언 같은 말을 남겼다. 첫 번째,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천곡 강습소는 영원히 경영하여 주시오. 두 번째, 김군과 약속한 후 10년이 되는 금월 사흘부터 민족을 위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세 번째, 생골 여러 형제를 두고 어찌 가나. 네 번째,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찌하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찌하나. 다섯 번째, 어머님을 두고 몹시 죄송하다. 여섯 번째, 내가 위독하다고 각체 전부하지 말라. 일곱 번째, 유고를 청곡 강습소 부근에 묻어주오. 1935년 1월 23일
최용신은 25년 6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천국으로 나아갔다. 원산의 가족들과 그와 약혼한 김학준 집안에서는 각각 자신들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주장했으나 생골 사람들은 두 집안을 설득해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의 장례는 생골 마을과 생골 학원의 연합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사업을 열심히 후원했던 염석주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사회장에서 최용신의 아주머니인 최직순은 얼마 전에 아픈 다리를 겨우 끌고 나를 찾아와서 하던 말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나는 참 그들을 떠나 갈 수가 없어. 죽든지 살든지 그들과 같이 있어야지 하던 말. 과연 내 말대로 하였도다. 너는 이곳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 줄로 믿노라 라고 해고했다. 그를 간호했던 신현익은 대체 있어야 할 사람은 없어지고 없어도 좋은 사람은 있게 되니 이 땅에는 슬픔만이 있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대를 슬퍼하면 그대를 위한 슬픔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슬픔이며 그대를 통곡하면 그대를 위한 울음보다 우리 스스로의 울음입니다. 라고 조사했다. 최용신의 총망을 받은 이종렬의 조사는 그에 대한 기도였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의 집 신비로운 낙원의 영혼을 누리소서.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소서. 최용신은 단지 천국에서만 영생을 누리지 않았다. 민족과 농촌에 바친 그의 생애는 시문의 소설 상록수와 유달령의 전기 최용신 소전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 역사의 상록수가 되고 진정한 여왕이 되었던 것이다. 최용신은 갔어도 그 빈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을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의 동생 최용경이 누시여고를 졸업하고 생골에 찾아와 언니의 역할을 대신하자 겨우 안정을 찾을 정도였다. 이 무렵 생골을 방문한 기독교 민족운동가 김교신이 성서조선 123호에 실은 방문기는 그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전하고 있다. 오후 1시 생골에 도착했다. 언덕 위에 덩그런 학원은 고 최양이 창자가 꼬이도록 애써진 건물이라 하며 널 한쪽 흙 한 줌도 무슨 신선한 물건 같아 보인다. 형의 희생단 자리에 그 동생이 수업하고 선자태는 눈물 겨움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학원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고 최양의 분묘와 비석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상록수의 기사는 사실과는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다. 당시의 광경을 목도한 노파 한 부분이 고 최양의 사적을 말하려 하며 감탄과 눈물이 조리를 혼란하게 하는 양을 보면 최양의 가마가 얼마나 심각하였던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수년 지난 옛날 이야기지만 듣는 자로 하여금 어제까지도 최양이 그 고개를 오르내렸고 그 학원에 정쳤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참으로 산 자는 하루를 살았어도 영생한 것이다. 시문의 상록수와 유달령의 최용신 소전. 최용신의 생애는 그가 사망한 바로 그의 시문의 상록수로 다시 태어났다. 경성 제1고보 재학 중 3.1운동에 가담했다 4개월 동안 했던 시문은 석방 후 중국의 망명의 이동영, 이회영 등의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다가 1923년 귀국했다. 귀국 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로 활약하는가 하면은 신극 영국 단체인 극문회를 조직해 연극 운동도 하고 혼자 원작, 각색, 감독 1인 3역을 맡은 mon동이 들때라는 영화를 제작해 단성사에서 상영하는 영화 운동도 한 엔터테이너였다. 그는 또한 시인과 소설가이기도 했다. 1930년에는 중편 동방의 애인을 조선일보에 연재하다가 일갱이의 중지 처분을 받기도 하고 1932년에는 민족해방의 날을 노래한 시집 그날이 오면을 발간하려다가 검열에 걸려 무산되기도 했다. 양친이 있던
충남 당진군 송악면으로 낙향해 창작 활동을 계속하던 그는 1935년 5월 호 신가정에 실린 고 채용신 양이 밝아온 업적의 길이란 기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때마침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 소설 특별 공모가 있자 이에 응모하기로 결심하고 채용신의 생애를 소설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6월 말인 마감일까지는 겨우 2달 남짓 있는 촉박한 상황이었으나 그는 신들린 듯 200자 원고지 1500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소설을 불과 52일 만에 탈고했다. 2등 없는 1등으로 선정된 상록수는 1935년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는데 이를 보기 위해 독자 수가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원 고등 농림학교 출신의 박동혁과 여자신학교 학생 최영신을 주인공으로 삼고 신흥 귀족 백현경과 악질지주 강기천을 주요 등장인물로 삼은 이 소설은 일체 지하에서 시달리는 민족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지만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도 당시부터 있어 왔다. 실제 수원 고등 농림학교를 나와 최영신과 함께 농촌운동을 하기도 했던 유달령은 소설이 아닌 최영신의 실제 행적을 남기기 위해 양정고보 시절의 스승 김교신에게 그 집필을 부탁했다. 그러나 김교신은 최 선생의 전기는 누구니 써라. 최영신 양과 농촌 운동도 하였고 누구보다도 관계가 깊으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누구니 쓰는 것이 좋겠다는 편지를 보내와 유달령이 쓰게 되었다. 유달령은 글 쓰는 경험이 없는데도 시문처럼 신들린 듯 써내려가 불과 2주 만에 최영신 소전을 완성했다. 이 책은 1939년 겨우 검열을 통과해 출판된 후 1년에 4세를 찍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42년 김교신과 함석헌 등이 주도한 성서조선 사건이 발생하자 일제는 최영신 소전을 모두 압수했다. 최영신 소전에서 유달령이 최영신을 만나는 장면을 인용해 본다. 약속한 시간이 거의 된 때 길쭉한 흰 적삼에 잘막한 검은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양산에 꼿꼿이 세워 받고 버들가지가 바람에 나부끼는 시험장 다리에 이르렀다. 천 선생님,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이영이 소리를 치니 그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이영은 만나자마자 반가이 인사를 하였다. 그 여성은 이영의 소개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 나에게 초면 인사를 청하였다. 나는 그의 명함을 받고 비로소 그의 이름이 최용신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이는 24, 5세쯤 되어 보이고 키는 중키로 날씬한 편이었는데 마마로 얽은 얼굴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나는 이 책에게서 여성으로서의 따뜻함보다 하나의 굳은 동지감을 느꼈다. 살은 찌지 않았으나 강단이 있어 보이고 화장 없는 얼굴은 볕에 다소 걸었으며 손도 거칠어 보였다. 최용신 편이었습니다. 이덕일작 여인 열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편을 마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